안녕하십니까? 노후 빌라 재건축 방법으로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 많은 이점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노후 빌라가 12세대가 있다. 12세대가 있다. 요거를 재건축하고 싶다. 근데 설계를 뽑아보니까 24세대까지 나오더라. 그러면 원주민 세대 수는 12세대고 그 다음에 총 24세대가 나오니까 일반 분양분은 12세대가 되겠네요. 그럼 12세대를 분양을 해서 팔아서 12세대를 팔아서 그 사업비에 충당하는 거죠. 그 사업비에 충당하고도 남는 게 있다면 환급금이 배분이 될 것이고 사업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 부담금이 각자 부담이 되겠죠. 가령 12세대 이주비가 20억 정도 들어가고 그 전세 보증금 같은 거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비가 60억이 들어간다면 80억에 그 PF를 세팅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분양분 판매 수익을 그 주민에게 배분하고 추가 부담금을 상쇄하는 구조고 이렇게 20세대 미만의 그 노빌라 재건축이다. 그러면 보통 반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합 건물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관리단, 재건축 관리단을 만들어서 그 매도 청구를 진행하죠. 그러니까 많이 해봤는데 그 매도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팔고 나가든지 또는 결과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할 때 그 지주공동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 시공사와 그 전원과 약정에 따른 지주공동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출자양도세라든지 세금 문제가 대두가 돼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에 그 자유주택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자양도세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거는 판지로 보니까 자유주택 정비 사업의 의의와 요건인데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죠. 줄임말로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그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 정비 사업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것도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체라고 있죠. 정비 사업 그 전문 관리 이런 이제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의 정보몽땅이라고 있는데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그 우측 하단에 그 서울시에 등록된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목록이 나오거든요. 저희 닥터빌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등록된 업체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 무등록 업체가 진행을 했을 때는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이 된 거죠. 자유주택 정비사업의 요건인데 그 서울시 조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 세대수 요건인데 단독은 18호 미만이다.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그럼 36세대 미만의 블록이다. 근데 단독과 공동주택이 혼합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그 36채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은 그 닥터빌드 아이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건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분양주택은 전체 건축물 중에 그 3분의 2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60%로 바뀌었을 거죠. 60%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67%가 아니라 60%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가로책 정비 사업이든 또는 뭐 소규모 가로책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뭐 자유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 그리고 도정법상의 재개발 이 노후분양 주택의 요건은 60%로 바뀌었다. 그리고 닥터빌드 아이콘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가로책 정비 사업은 13,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안 된다. 또는 소규모 재개발은 5,000제곱미터까지다. 이러한 면적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 사업 가능 구역인데 사업 가능 구역인데 우리가 현실적인 대상지로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다. 그러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서울시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반지하 있잖아요. 반지하. 그래서 반지하를 없애겠다. 그래서 지층에 있는 그 빌라 단지다. 노빌라 단지다. 그러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요거 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은 서울말로 모아타운이거든요. 요 안에서 소규모 재건축도 가능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가능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과 관련되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대지의 조경 기준을 그 2분의 1로 완화하고 있고요.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 2분의 1로 완화하고 있고 대지 안의 공제 기준도 완화하고 있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하고 있고 건축과 관련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차적인 문제인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요 맨 처음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거든요. 이 주민합의체는 그 100% 동의를 요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관할구청에 주민합의체 신고를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강남구에서도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구 담당이 없죠. 강남구 최초니까. 그래서 주민합의체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담당이 그 신고 필증을 내주게 되거든요. 신고 필증을 내주게 되면 요거 가지고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업비 대출을 위한 PF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요 PF 속에는 이주비도 들어가죠. 이주비, 사업비. 그래서 이주비 대출을 위해서 먼저 PF를 하고 그 시설대 대출을 할 때는 은행을 갈아타도 됩니다. 이제 건축 허가가 나오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거든요. 이것도 요게 나오게 되면은 본 PF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여건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건축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 작은 규모지만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오면 착공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한 다음에 그 준공 인가를 받게 되겠죠. 정비 사업처럼 진행합니다. 신고 필증을 받게 되면 주민합의체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금융 PF 이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준공 이후에 그 보존 등기와 동시에 금융 PF를 받아서 이제 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의할 것은 먼저 보존 등기하면 안 된다. 미분양물로 처리하니까. 그래서 준공 이후에 그 대환 대출을 구성을 해서 대환 대출이 확정되면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 그 준공 세대가 만약에 24세대다 그러면 처음에 12세대에서 24세대로 늘어난 거죠. 그럼 24세대에 각자 설정을 하고 대환대출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비는 각자 변제하겠죠. 그리고 60억 원의 사업비는 24세대에 배분해서 근저당가 설정 이후 분양하고 기대출을 끄게 되면 되겠죠. 분양 수익금을 가지고 또는 등기 방법은 각 세대의 근저당가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유자들이 각자 부양받은 분은 각자 보존 등기하고 그러니까 12세대가 있었고 12세대에다가 일반 분양분 12세대가 생긴 거죠. 그러면 공유자가 12명이었잖아요. 그럼 12명 각자 자기 몫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공유 지분으로 12명이 각 세대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분할 때, 부장할 때 12명이 뭐 매도인란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처분의 편의성을 위해서 처분 신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분양자한테 바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주민 20명 이상이 이제 조합체다, 조합체.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려면 20명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12명이다. 그러면 조합을 설립을 못해요. 주민합의체를 만드는 거지. 주민합의체. 만약에 조합이다. 그러면 시행사는 누구죠? 조합이죠.
모든 책임과 이익을 그 분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미분양이 됐다. 그 미분양 리스크는 원칙적으로 조합이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면 조합원 각자 부담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12명이 또는 한 사람이 뭐 그 조합 설립은 안 되니까 주민 합의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한다 할 때도 이 주민 합의체가 그 모든 이익과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전체가 약정에 따른 시공자와 함께 모든 책임과 이익을 분배받게 되는 거죠. 준공 이후 대안대출에 모두 협조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준공 이후 대안대출할 때 조합이 협조하듯이 주민합의체가 모두 협조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기는데 요거는 그 조합사업입니다. 주민합의체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합의체가 모두 대안대출에 협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정 분양가에 일반 분양한 후에 이익을 분배하든지 추가 부담금을 상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과거에는 12세대가 있고 주민 거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이 있어요. 그러면 대안대출할 때 12세대만 설정을 해도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LTV 80%니까. 근데 지금은요. LTV 60%다 보니까 모두에 설정하고 요걸 부양한 다음에 기대출도 끄는 그러한 사업구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그 자유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봤는데 그 이익 및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빌라 지주공동사업으로 헌집을 새 집으로 갈아탐으로 재산가치 상승이 있다. 2억짜리가 6억짜리로 되는 재산가치 상승이 있는데 이익만 홀라당 가져갈 게 아니라 그 분양이라는 리스크도 그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그 공사를 진행하는 그 시공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추가 부담금 같은 거 청구 안 하고 원칙대로 준공을 내주는 그런 시공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준공 이후에 분양의 노하우를 가지고 분양에도 협조해주는 그런 시공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제대로 된 정비업체나 시공사를 선택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정비업체나 시공사를 선택했다. 근데 요즘은 이 대안대출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안대출도 그 진행을 해주시는 대안대출까지 진행해 주시는 금융PF뿐만 아니라 그런 노하우를 가진 정비업체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으로 그 자유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